네, 마약 청정국,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얘기가 아닙니다. 버닝썬으로 촉발된 마약 수사는 이제 재벌 3세들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SK 창업주의 손자는 마약 혐의로 구속이 됐고 남양유업 3세인 황하나 씨도 어제 오후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마약 사범은 12,600명, 일반인까지 파고들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 광주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이 영화 공공의적 2 주인공의 실제 모델로 지금 알려졌어요. 강철중이라고. 예,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동안 검사 시절 많은 마약 사건 담당하셨죠? 예, 제가 사실 검사 생활을 23년을 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마약을 전담을 한 기간은 그다지 길지는 않는데요. 예. 뭐 운 좋게도 우리 같이 근무했던 마약 수사관 분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예.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은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좋은 사건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버닝썬 사건 등에서 보면 요즘 마약 가운데 특히 이 물뽕이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물에 타서 마시는 신종 마약이라고 해서 물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마약을 국내에서 처음 발견해서 마약류로 등재를 시키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제가 98년도 당시에 강주지검 강력부 평검사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사실 그 플로폼 밀매 조직을 검거를 하려고 잡아왔는데 예. 그때 이제 우연히 발견을 한 게 예. 이 GHB라는 물뽕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마약이었고 제가 그걸 미국에까지 감정을 보내서 예. 처음에는 플로폰인 줄 알았는데 GHB라는 신종 마약이라고 밝혀낸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름까지도 제가 붙여줬습니다. 아, 물뽕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네, 직접 붙이고 예. 원래 처벌이 가능하려면은 예. 법령상 마약류로 등재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법령 개정 건의를 해서 마약류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2001년부터 마약류로 예. 지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물뽕이라는 게요, 이 감정 가능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잡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어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마약, 예. 필로폰이라든가 대마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는 2주 정도, 예. 모발에서는 6개월, 그리고 모발이 아주 길 경우에는 1년까지도 감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물뽕 같은 예. GHB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 통상적으로 12시간 이내에만 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약물이 기존의 마약하고 다른 점은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전통적인 마약은 자기 자신이 투약을 하는데 네. 이건 여성들 몰래 남성들이 몰래 다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24시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적발해 내기가 어려운 거죠. 다른 범죄에 아주 이용되기 쉬운 그런 또 이 마약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것 네.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요즘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마약류의 유통 경로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점차 소비국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 아까도 뭐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이 마약 그 심각성이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 예전에는 뭐 마약을 제조도 하고 해서 예. 상당히 심각했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대처를 잘해가지고 특히 이제 검찰에 뭐 강력부가 생기고 경찰에도 이제 마약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처를 잘해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워낙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 느슨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러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굉장히 마약 범죄가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기에 저 마약 청정국이었다는 게 언제까지 그랬다는 거 말씀입니까?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용어가 마치 그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처럼 네.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그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마약 범죄 건수가 27명이 넘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통계 수치라는 것은 결국은 검거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숨어 있는 암수 범죄가 훨씬 많은 거죠. 예. 그래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런 말 자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환상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클럽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부각이 돼서 클럽에서 뭐 마약이 유통된다 이렇게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에는 이 마약을
구입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일반인들까지 퍼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을 통한 이 마약 거래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요즘에 마약 거래의 가장 일반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트렌드입니까?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맞대면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는 사람과 파는 예. 사람이 직접 접촉을 해서 마약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잡으면은 그 사람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근거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SNS라든가 예. 인터넷 같은 게 발달을 하면서 주로 이제 국제 주문 방식으로 주문을 하고 그러면 애국에 있는 사람이 국제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달리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만큼 또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마약 사범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거래 형태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터넷 거래가 일반적인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인터넷상에 마약을 거래하는 사이트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있기는 한데 아직은 이 미흡한 단계여 가지고 일일이 그 사람들이 수작업을 해서 마약 관련 용어를 치면서 이 검색을 해내는 시스템인데 그걸 좀 자동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뭐 마약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 나라들은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나요?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그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구성에서도 보셨듯이 이 재벌가 자제들이 요즘 잇따라서 이 마약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예. 근데 재벌 자제들이 이렇게 마약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주로 이제 재벌가 자제, 재벌가 2세나 3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외국 생활을 하거든요. 예. 뭐 유학을 가든지 외국에서 이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을 자주 드나들든지.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마약이 접근이 쉽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약 일찍 접근을 하게 되고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외국에 있다 보면은 같은 유학생들끼리 어울리게 되고 한국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이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마약에 중독이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그걸 끊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 이제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약 같은 예.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마치 어울려서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주에서 이 대마초가 합법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유학생들이 자칫 마약에 대한 어떤 이 인식이 조금 흐려지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나라에서는 마약이 합법화돼 있고 자유스럽게 사용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대마거든요. 이게 네. 합법화돼 있는 게 일반적인 마약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애국에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게 가능한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약화되는 거죠. 우리 이 마약 관련 범죄는 속인주의죠? 속지주의 아니고요. 모든 범죄는 속인주의이기도 네. 하고 속지주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애국에 마약 네. 사용이 허용되는 지역에 가서 마약을 사용했다가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요. 예. 애국에서 허용되는 애국인이 아가지고 자기 네. 나라에서 허용되는 애국인이 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예.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둘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이 남양그룹 외손녀 황하나 씨를 둘러싼 논란도 지금 있어요. 경찰이 황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판결문에 보면은 마약 공급책으로 되어 있는 황하나 씨를 소환 조사 한 번 안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이게 통상적이지는 않죠. 이게 네. 판결문에 보면은 그 황 씨가 공급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급을 받은 형사처벌을 받은 그 투약자가 황 씨로부터 공급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적시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럼 통상적인 마약 수사는 투약자를 근거를 하면은 같이 투약한 사람 네. 그리고 그 마약을 공급한 사람 그 마약을 애국에서 가져온 사람 이런 구조로 해서 소위 상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투약자가 황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를 했다고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소환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것은 뭔가 좀 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거죠. 근데 황하나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수사를 부실하게 된 이유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일부러 봐줬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요. 돈까지 받고 봐줬다고 하면은 뇌물수수죄까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요즘 이제 부쩍 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